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상이 끝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보이는데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이란이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2차 협상을 위한 파키스탄행을 보류했는데 악시오스는 이란 내부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 lot of the chatter and noise you hear in public is really the signs of a regime that's falling apart. Different factions go in different directions. They're worried about trying to get some leverage at the end of these negotiations. 휴전 종료 시점도 명시하지 않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멈추지 않고 공격을 위한 준비 태세도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으로 양측의 정면 충돌은 막게 됐지만 이란의 핵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협상 장기화와 함께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연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현재 시각 21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결렬되자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두고 참모들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국민적인 지지가 낮은 전쟁을 다시 시작해 장기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잇따라 감행하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휴전 연장 결정은 무기한이 아닌 최장 닷새짜리 시한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던 이란이 결국 선박 공격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어서 조금 전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이란 서쪽 해상에서 이란 고속정이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앞서 오늘 아침 8시쯤에는 오만 북동쪽 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이 화물선에 접근해 경고 없이 발포했다는 영국 해사무역기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공격 모두 선체에 손상을 입혔지만 선원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경고를 무시한 화물선에 해상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해상 봉쇄 조치에도 통항을 강행하자 이를 멈추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없는 휴전 연장에 반발하던 중에 물리적 시위를 벌인 것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란이 그러니까 종전회담에 불참을 하고 휴전 연장에도 반발하고 있는 건데 결국 미국의 해상 봉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이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던 어젯밤 이란 혁명수비대는 친정부 집회장에 탄도미사일을 직접 가져가서 전의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한 이란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알린 겁니다.
군 대변인도 미국의 적대 행위에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반격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صورت تجاوز و هر گونه اقدام عل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بلافاصله به اهداف از پیش تعیین شده قدرتمندانه هجوم می‌آورند و به ا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رژیم کودککش صهیونیستی شدیدتر از قبل درس عبرت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د.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는 휴전 연장 시한이 없었는데 이게 무기한이 아니라 시한부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간을 무기한 준 게 아니라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시한을 둔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현재의 혼란을 정리할 추가 시간을 준 것뿐이라며 휴전이 무기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되려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만 이란이 답할 시간을 준 뒤에 휴전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테헤란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상을 이끄는 지도부와 군 강경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종전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곳 이슬라마바드를 사실상 비워놓은 파키스탄은 이번 주말까지 도시 봉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회담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은 모레 금요일 낮까지 숙박 예약을 받지 않고 도로 통제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전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파키스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 지역 중재국들은 2차 종전회담을 통해 휴전 연장을 추진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이란의 가장 불리한 전쟁도 평화도 없는 유예 상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죄는 고사작전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택하는 극단적 선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2차 회담 개최 가능성보다는 충돌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언급했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가 추가 협상의 전제라는 게 일치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호르무즈를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개방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봉쇄한 지난 18일 이후 이란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에선 강경파와 협상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So this really seems to represent, the tussle in Iran between the hardliners and the moderates. 미국 전쟁연구소는 관련 보도를 종합해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협상에 반대하는 바이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측이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이디 총사령관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관리여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명수비대 측이 군사적 대응을 넘어 협상 정책까지 장악했다면서 갈리바프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선 이런 관측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늦어질 뿐 균열은 없다는 겁니다. در رابطه با مواضع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یا شورای عالی امنیت ملی باید موضع گیری کنه که به تایید رهبری هم برسه یا شورای عالی دفاع در رابطه با مسائل جنگ تصمیم میگیره اونم باز فرمانده کل قوا میگه. 이란은 지난 18일 이후 일관되게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개혁파부터 보수파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떤 경우든 돌파구를 찾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갑자기 지금 봉쇄를 해온 거를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파키스탄의 역할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사소한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양측의 물밑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네, 중동 상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가 협상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2차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re in a very strong negotiating. Well, I don't want to do that. We don't have that much time. I expect to be bombing because I think that's a better attitude to go in with. But we're ready to go. I mean, the military is raring to go. They are absolutely incredible. You know. دلیلش هم روشن هست. این به منزله بی تصمیمی نیست. دلیل این وضعیت این هست که ما با پیام‌های متناقض، رفتارهای ضد و نقیض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전에는 휴전 연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무기한 휴전을 연장하게 된 것 아닌가요? 말을 또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제 내부의 그 권력 투쟁이 이제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협상파하고 비협상파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그 전에는 이제 강경파하고 온건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강경파 안에도 이 협상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상파 비협상파가 서로 이게 이제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춰 갖고 오라. 그 대신 기다려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 해상을 완전 봉사를 해서 고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무기한, 그래서 그냥 휴전 연장을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 강하게 그 항구를 봉쇄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이란 경제는 지금도 안 좋은데 이제 더 피폐해질 것이고 생필품도 지금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짧게 그냥 빨리 나오게 하려는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진짜 장기적으로 갈 의향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원래 그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의석수를 많이 잃을 것 같지 않다. 몇 개는 잃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잃을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차라리 좀 길게 가고 다음 대선을 노리고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될지는 이제 며칠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그냥 휴전 연장으로 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잔인한 전략입니다. 이거 말이 좋아서 휴전 연장이지 굶어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더 갈런지,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지를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위원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란이 통일된 안을 가져오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된 안이 도출이 안 되면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란이 분열되어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란의 반체제, 그다음에 미국의 시각이에요. 지금 정확히 따져보면 분열된 콩가루 집안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말 바꾸죠. 벤스 부통령 처음에 전쟁 반대했다고 그러죠.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는 전쟁 반대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콩가루죠. 이란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자꾸 이란 내 강경파, 온건파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단이었고 벤스 부통령이 나왔잖아요. 갈리바프라고 하는 인물은 협상파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초강경파예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출신이에요. 왜 경찰청장을 시켰느냐. 이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강경 진압을 주장해서 하메네이 눈에 들은 인물이에요. 세 번째, 테헤란 시장을 했거든요. 그럼 테헤란 시장은 온갖 이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혁명수비대는 군복을 입지만 민간인복을 입으면 모든 이권에 다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 사업할 때 파트너 앉으면 대부분 다 혁명수비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라는 강경파의 핵심인 거지 혁명수비대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바이디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모주타바가 유일하게 접촉하는 인물이다. 그거 누가 알려줬나요? 그건 서방의 추측일 뿐이에요. 결국 모주타바를 중심으로 어디나 강경파, 온건파, 협상파, 주전파는 다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혼선은 오히려 미국 쪽이지 이란은 아니다. 원인은 뭐냐면 결국 이번에 휴전을 했는데 1차 협상을 했죠. 근데 여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역봉쇄를 선택했어요. 네. 그럼 역봉쇄를 통해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을 압박해서 항복을 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고 여기에 반발해서 2차 협상이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파키스탄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휴전을. 그다음에 이란 내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이란이 나가면 끝나는 거지 파키스탄 요청 안 해도 이란이 나가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맞질 않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란은 정권이 무너져도 항복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키는 본인이 만드는 거고 지금 본인이 매일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이 분열돼 있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고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던져놓고 역봉쇄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을 항복시키려고 하고 내부 분열을 좀 이끌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이렇게 휴전을 연장했을 때 구체적인 시한은 언제로 지금 보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것은 구체적으로는 휴전의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한 일주일 내로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거보다도 지금 왜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냐는 거죠. 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 협상을 해 나온 그 협상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봉쇄하고 배 납포하고 뭐 이래버리면 협상파들이 국내 들어가서 뭐 이걸 말을 전달할 데가 없어요. 네. 이거 뭐 지금 우리 협상한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놈의 협상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전략이 협상파와 비협상파는 좀 달라요. 협상파들은 그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받고 그러면 민심도 좀 가라앉힐 수 있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둘이서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비협상파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이나 뭐 호르무즈나 이런 것을 양보하는 순간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네. 벌써 이 수단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일된 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트럼프가 아마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타켓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 협상회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 봐야 어차피 그 합의 만들어서 본국에 가서 추인을 받을 때 혁명수비대에서 그냥 노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협상파들을 달래갖고 어떤 좀 수준이 낮은 그런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혁명수비대들을 압박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핵이나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려면 이제 강한 압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그동안 이것을 왜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주저했냐면 그 중간 선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계속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네. 막 이러다가 이걸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의외로 의석수를 많이 안 읽는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받으려면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해서 강한 지도자 상을 세우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래서 이 타켓을 좀 전환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을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물밑 이게 저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소리는 일주일 안에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 건데 만약 못 오면 그 뜻은 뭐냐면
기간이 제한되어져 있다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냥 기다려진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강원 양면을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혁명 수비대도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제일 힘든 게 그 배고픈 국민들인데 그게 지금 일반 항구까지 막혀버리면서 의약품도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며칠 내로 일단 협상장에 가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이제 어떤 타협을 하느냐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뭐 이번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면 혹은 뭐 종전 협상 시일을 넘기게 되면 뭐 이렇게 공격하겠다 저렇게 공격하겠다 말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휴전이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동거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지금 말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그 말을 따라가면 그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난달 2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네. 원래는 핵 문제, 농축 문제인데 전쟁 초기에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차기 지도부를 자기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득이양양했죠.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의 봉쇄라는 카드를 들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난달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 48시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더니 5일을 연장했습니다. 그걸 10일로 연장했어요. 그리고 2주간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때 21일 끝나는데 그걸 말 한마디로 22일 날 저녁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더니 다시 무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보다는 지금 휴전 연장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4월 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의회 승인 없이 2달이 지나갑니다. 그럼 의회 승인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해상봉쇄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저건 의회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라는 건데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아마 농축권의 완전한 포기와 우라늄, 그다음에 기농축된 순도 60%대의 우라늄 중심으로 해외 완전한 반출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란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쟁한 이유도 없어요. 지금 버틸 이유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병력들이 모이고 있지만 지상전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제한적인 지상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미국 주요 함정이 한 40% 가 있거든요. 가용한. 함정은 100척 있다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휴식, 수리, 작전에 투입되는 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포드 항모 같은 경우는 작전일이 300일이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부터 가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작전 적정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박 필요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연장한 것뿐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수는 묘수가 아니다. 왜냐? 이란은 저기서 말라 죽는다? 그 선택 안 하거든요. 항복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전면전으로 오히려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하는 긴장을 고조시킬 거고 그렇다면 유가는 지금부터 더 폭등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항복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항구가 막히게 되니까 생필품이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좀 일주일 이상 가면 아마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럼 과연 그 이란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에너지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 이 저장량이 한 2천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루에 지금 생산되는 게 약 15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화가 되려면 한 열흘 정도면 다 포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이거를 이제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생산 시설이 고장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버티기가 이란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식량과 생필품도 대개 식량의 한 70%는 자급자족을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비축량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의약품도 만드는데 원료는 대부분이 수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이걸 마냥 기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중국과 어느 정도 좀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해상을 봉쇄한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상으로 못 들어오면 육로로 어느 정도 긴급한 건 주겠다라고. 왜냐하면 철도가 있습니다. 중국서부터 이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해서 이란 북부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카자흐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거기서 카스피해로 해서 이란 북부 쪽으로 또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배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길로 하게 되면 배로 들어오는 것보다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로 오는 거에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고, 이제 아주 이란 체제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급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대놓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곤란한 점도 있어요. 그걸 만약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2차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들도 좀 주저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위장을 해서 소량의 이 생필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 버티는 것은 그 전에 아마 만약 협상이 그 전에 안 이루어진다면 아마 혁명수비대는 어떤 이렇게 화물선 공격이나 이런 걸 또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협상이 끝까지 종결이 안 되게 되면은 사실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좀 한 차례 연기가 됐었잖아요. 이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쨌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 상황대로라면 다시 한번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란한테 지금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협의를 해서, 그게 5월 중순이거든요. 그때 가서 어떤 그 틀이 마련돼서 종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도 이게 명분이 되는 것이, 그 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협의를 하게 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인상을 받지만, 이제 그 중국에 가서 하게 되면 미국에는 굴복 안 했지만 우리의 맹방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이번 달에 실무자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번 말이나 아니면 5월 초 정도에. 그게 딱 일주일, 열흘 요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번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그 5월 중순에 가서, 그러니까 제일 빠른 그림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고, 그게 만약 안 되면 이제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협상장에 이란이 이제 협상 테이블엔 앉을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2차 종전 협상에 이란이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을 바탕으로 휴전 협상을 받아들였는데,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를 좀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핵 문제고, 하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거든요. 호르무즈는 이 전쟁 기간 이란이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레바논은 휴전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015년 이란 핵합의 JCPOA 오바마가 했던 걸 깬 이유는 뭐냐면, 이란은 어떠한 형태로든 농축 권한을 없애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 합의가 3.67%까지 평화적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2030년 15년 유예 뒤에는 제재가 해제된다, 제한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벤스 갈리바프가 만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보도가 됐는데,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한다는 안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트럼프의 기본 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완전히 하지 말아야 해서 기한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협상 가능성이 있죠, 이제. 왜? 이란은 마지노선이 농축 권한이거든요. 1%든 3%든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발생을 했냐면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는 미국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이 간격을 좁히는데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던져놓고 나서 강경한 압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벤스 갈리바프 회의는 나쁘지 않았다. 네. 왜? 끝나고 서로 파국을 선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역봉쇄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란이 이 상황에서도 17일 날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의 부분 개방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무런 카드를 쓰지 않았거든요. 계속 봉쇄를 더했거든요. 다음 날 18일 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통제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변수는 호르무즈 역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카드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안을 강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한으로 가면 그 합의가 나오면 오바마 때보다 부분적으로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농축 권한을 없애겠다는 본인의 말이 무색해지는 거고 그러면 전쟁 왜 했냐라는 비난. 어떻게 끝나도 트럼프 대통령 전쟁 왜 했냐는데 선거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이 안 되면 부분적인 개선이면 본인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선택했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카드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란은 지금 이미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할 거예요. 완전히 봉쇄하는 카드를 갈 가능성이 있고 기뢰라든지 또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엔 불투명하다. 왜냐 지금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선박 원유선이 막혔어요. 이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그리고 지금 이란으로 오는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컨테이너선이 막혔거든요. 네. 이건 중국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연기했지만 이번 5월은 시진핑이 연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칼자루는 시진핑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히토류, 미국의 대두, 수입 이 두 가지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판단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5월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지금 이제 이란이 협상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밤에 그 테헤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또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콜 암샤르 4,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전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무력, 그다음에 무기, 최신형 무기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전략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참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중 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코 많이 부서졌지만 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미는 지금 현실이 힘들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뭐 이러니까 그 배고픔을 조금 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 배고픔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으로 그 내부에서의 국민들의 그 불만을 야기시켜서 정권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전략은 이 전쟁 하기 전에 썼으면 딱 좋았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 1, 2월 달에 대규모 그 국민의 봉기가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정도라면 이 신정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단결하는 꼴이 돼버려 갖고 이제 신정 체제가 무너지는 건 뭐 바랄 수도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했던 것은 그 지도부를 제거하면 네. 금방 저 정도니까 무너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오판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지금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 체제들을 뭐 존경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워낙 무자비하게 진압도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반감은 있지만
전시 체제에는 그건 못 나타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공격이 끝나고 뭐 한 열흘, 2주, 3주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 불만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려면 이게 이제 장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트럼프가 과연 그 전략을 쓰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 때 타결을 지려고 하는지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거를 취할지는 좀 며칠 기다려 봐야겠죠. 네.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은 게 미국의 역봉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연장하면서도 해상 봉쇄를 뭐 풀지 않고 그 외 준비 태세도 지속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역봉쇄를 풀어야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휴전이 연장된 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코스피도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즈 봉쇄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압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유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대비한 비상권한법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이란이 말라 죽겠느냐. 한번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내민 안을 굴복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해협의 긴장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폭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의 정면전을 할 능력도 없고 또 대응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호르무즈의 봉쇄는 아주 쉽거든요. 저기는 지나가는 선박 벌써 2척이나 공격했잖아요. 아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지금 수위를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부분적인 피격 사실만 나타나지만 어쩌면 선박을 격침시킨다든지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격 당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다시 공격을 하고 이란이 공격을 하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유가가 더 올라가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쪽을 선택하지 말라 죽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아, 오히려 이란이 더 바라는 상황인가요? 이란이 바라는 상황이죠. 왜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면 냄비 안에 깨구리가 뜨거워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요. 그럼 뛰어나오죠. 죽든 살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수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연기된 건 좋지만 이 안에 며칠 내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에서는 충돌이 커질 거고 전면적인 봉쇄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있고 그럼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고 후유증이 커질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상황이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지금 뭐 3일, 5일 얘기를 나오는 게 사실 그 안에 해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상황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허들을 내리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유인한다면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불행하게도 이 긴장은 더 커질 거고. 그럼 그 카드가 역봉쇄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역공세를 풀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역공세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양쪽에서 긴장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제안한 안에서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안으로 허들을 좀 내리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의 허들을 낮추는 방법. 과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혁명수비대가 아주 요구하는 건 단순하고 명료해요. 봉쇄 풀고 나 포함 배 돌려주라.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과연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협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유화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화책을 지금 전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놓는 이유는 그러면 그 협상의 타켓을 바꿨구나라고 지금 아랍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허수아비니까 해봐야 이게 이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혁명수비대를 타켓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다가 트럼프 스타일대로 이제 끝에 가서 그냥 갑자기 이제 타결안을 내놓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부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오바마 때 맺은 그거보다도 뭐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것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협정도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한 15년을 이렇게 토론해갖고 서로 또 협상하고 해서 맺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단 며칠간에 지금 이걸 전쟁을 통해서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면 그냥 공동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내릴 테니까 니네 이 정도도 내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향해서 지금 사실은 카타르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적인 보증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카타르도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게 지금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있는 그 바하디 쪽으로 가면 거기서 계속 리젝트를 좀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거기도 우리는 참석 안 하겠다 해놓고서 오늘은 갑자기 하루 만에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며칠 지난 다음에는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겠나 뭐 보긴 보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의사결정 체제에서 좀 멀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스텝 안에 의견을 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게 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공화당 내부의 골수, 공화당 파들이 존재했고 이게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매티스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공화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트럼프 입맛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네. 조정안을 낼 수 있는 인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90도 갑자기 바뀌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잖아요. 철대 연장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연장하고 말 한마디로 하루가 연장되고 지금 연장한 것도 합의안 가져올 때까지 연장한다는 것도 또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렇게 보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미국에게 있는 거다. 이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라늄 농축. 요게 확인이 요게 되면 네. 요게 때는 배상이라든지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라 이런 문제들은 다 연동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네, 이런 허들을 그러면 다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뭐 돈과 우라늄 중에 어떤 걸 최종적으로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안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농축을 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물질이 있어야 되고 기폭 장치가 있어야 되고 핵실험을 해야 되고 ICBM이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이게 다 들켜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오바마 트럼프 본인도 그랬거든요. 오바마 때보다 나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오바마 때보다 나은 거. 그게 바로 10+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중단, 10년 이후 제한적 중단. 이 정도 제한적 체계.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란의 핵 개발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돈은 어차피 이란이 지금 경제가 살려면 제재 해제, 해외 동결자산 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2,500억 달러 이란 기금 이 정도의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이란으로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명분 그게 우라늄 농축 권한이고 그게 제가 보기엔 10+1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제 미군의 해외 개입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평화 협상을 맡으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협상 대표로 가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다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지금 협상파가 협상장에 가는데 그 뒤에서 혁명 수비대가 그 저기를 오더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정도까지 뭐 사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트럼프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믿겠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무기한 연장도 어제까지는 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늘 또 연장한다고 이런 거 하고 있고 협상 중에 공격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 그 2,500불도
그거를 주는데 어디서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미국 돈 준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지금 예상하는 것이 그 동결 자산 풀고 그다음에 걸프 연합국에서 이제 모금해서 준다 뭐 이런 건데 걸프 연합국도 지금은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해는 자기네들이 다 받고 그렇다고 안전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니고 미사일 공격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냐 뭐 하면서 이제 물론 결국엔 내겠죠. 미국이 무서우니까 내긴 내는데 그래도 이제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것이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왜냐하면은 오바마 때 했던 그 협약은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그 미국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유럽 국가들까지 와서 다 한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파기시켰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준다고 해서 핵물질 다 밖으로 내보냈다 치면 그러고 나서 파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뭘 갖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호르무즈 해방도 오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냐예요. 근데 그 부분을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계속 그 미국 내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교 협상파들이.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인 거면은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내부가 폐쇄돼 있는데 그 협상파들이 모주타바 의견 조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추측 보도예요. 지금 혁명수비대가 핵심이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바이든만 유일하게 모주타바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갈리바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이든 말을 듣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바이든하고 의견이 다른 얘기를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추측 보도다. 제가 보기엔 이란의 신정체제에서 라흐바르라고 하는 신정체제 핵심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강경파, 온건파가 있고 이 안에 모주타바와의 의견과 없이 밑에서 싸움질이 일어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에 여러 가지 협상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갈리바프라고 하는 이란 강경파를 갈리바프 자체가 강경파의 핵심이에요. 나왔다면 이란 안에서 뭐 혼란이 있어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을 안 하겠다? 그건 트럼프의 핑계다. 이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란이 분열됐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마지노선은 확실하거든요. 어떻게든 농축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트럼프한테 있는 거지 이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7개월 연속으로 이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소비자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수도권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린 건데 소비자들은 치솟는 기름값이 체감된다고 호소합니다. 식료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매일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좀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기름값 많이 오르는 게. 뭐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40% 이렇게 체감은 되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한 석탄과 석유 제품은 2월보다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 화학제품 등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공산품 가격이 2월보다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6% 오르는 등 4년가량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 전쟁 상황이 예측 불허로 치달으면서 앞으로의 생산자 물가 추세 역시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월 이전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생산자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매우 높아서 현재로서는 4월 흐름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탓에 소비자들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달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큰 폭으로 상승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흐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양방향으로 막혀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유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국 경유값이 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98.88원으로 어제보다 1.19원 올랐습니다. 비슷한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 금요일 4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 고시를 앞두고 휘발유에 이어 경유값도 2,000원 고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4.76원으로 지난주 2,000원을 돌파한 뒤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석유 최고 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화물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 충격 완화 같은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이 줄면서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골목 상권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 식당가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적막함만 가득합니다. 작업복 입은 근로자들로 붐볐던 식당은 빈자리 투성입니다. 셧다운 기간이라 한 3분의 2는 죽어버렸다고 봐야 돼. 먹거리 골목과 상가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임대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 140, 150, 160 팔았는데 20, 30, 어쩔 때는 8만.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수 산당 공장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석유화학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에틸렌 생산을 줄인 겁니다. 전쟁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굴뚝박 골목 상권은 연쇄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 2-3바퀴 돌았는데 지금은 겨우 한 바퀴 정도? 화물 운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거의 반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업계에 잇따른 셧다운 여파가 제조업 전반에 이어 지역 상공까지 확산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속에서도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6,400선을 돌파하며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 가까이 하락했지만 개인의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 0.5% 오른 6,41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1.5% 하락했지만 장 후반 상승 전환에 0.2% 오른 1,18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 가까이 오른 1,47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낮 기온이 2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 따뜻하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강릉 15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도 5도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조금 전 6시를 기해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더 오르고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상이 끝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이란이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2차 협상을 위한 파키스탄행을 보류했는데 악시오스는 이란 내부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 lot of the chatter and noise you hear in public is really the signs of a regime that's falling apart. Different factions go in different directions. They're worried about trying to get some leverage at the end of these negotiations. 휴전 종료 시점도 명시하지 않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멈추지 않고 공격을 위한 준비 태세도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으로 양측의 정면 충돌은 막게 됐지만 이란의 핵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협상 장기화와 함께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기간을 사흘에서 닷새 정도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단일화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추가 시간만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의 명확한 답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란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휴전이 곧바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저의를 의심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현지 시간 22일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준관영 매체 타스님도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는 적대행위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는 현지 시각 22일로 예정된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22일로 예정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파키스탄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상 불참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와 미국의 휴전 요청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휴전과 종전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겨 협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پیام‌های متناقض، رفتارهای ضد و نقیض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중재국 파키스탄은 계속 이란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지도부가 2차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왔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전 협상 전망이 오락가락하면서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행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I think not having clarity on the deal or what will be the deal is one of the reasons that is creating confusion about the delay of the travel of the Vice President and the JD Vance and the Kushner.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전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조율을 마쳤으며
즉각적으로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민간 화물선에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의 화물선 공격 소식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이곳 시각으로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이란 서쪽 8해리 지점에서 화물선이 피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 지난 오만만 초입쯤인데 국제법상 영해는 12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발생 지점이 이란 영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박은 현재 해상에 멈춰 있는 상황으로 보고됐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하고 선박에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5분 오만 북동쪽 15해리 해상에서 또 다른 피격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물선 선장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고속정 선박 한 척이 접근해서 발포하고 선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무선교신은 없었고 배에 불이 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중간형 타스님 통신은 이를 두고 경고를 무시한 화물선에 해상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대가 반복된 경고를 했는데 무시해서 발포에 나섰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지난 주말 이후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유조선 두어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됩니다.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 두 척이 오만만 쪽에 멈춰서 있는데 이 가운데 피격 선박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해협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죠.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떤 새로운 침략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고 전투가 재개될 경우 적에 남아있는 자산들에 압도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간형 메흐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를 소리 없는 전장으로 평가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이른바 휴전 기간 적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간형 통신사인 타스님도 적어도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뚫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봉쇄만 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의 이란 미국 대사는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새로운 협상에 앞서 휴전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다음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이라며 이란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큼은 풀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해협을 열어서 하루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을 당장 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란의 지도자를 포함한 나머지 영토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협 봉쇄 작전에 맡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휴전 기간 준비 태세를 갖췄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라크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정부의 친이란 민병대 해체를 압박하기 위해 달러 공급을 끊고 안보 협력을 중단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하며 표면적으로는 중재안 수용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선거 리스크와 군사적 한계라는 외통수에 걸려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인데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강력한 인프라 타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격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표면적으론 파키스탄의 중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핵심 협상팀이 파키스탄행을 주저하는 건 이란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The American side must be considering that if they are going Pakistan, they should get the desired deal which they think. So if the JD Vance is to travel or the other people are to travel, so they should get what they actually propose to the Iranians. But I think they're not getting that. 경제적 족쇄와 군사적 한계는 더 치명적입니다. 고유가는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고 개전 후 쏟아부은 정밀 유도 무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ran's learned some dangerous lessons about its ability to influence the region and the world by controlling the straits. American munition stockpiles are much diminished. America's relations with its Gulf partners, with its allies in Europe and Asia are strained.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 없이는 협상도 없다며 미국의 휴전 연장을 희만책으로 일축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이란이 버티기 전략으로 미국의 조급증을 역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장 선언은 전략적 결단이 아닌 퇴로 없는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건 이란이라는 관측 속에 백악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면 부족 속에 SNS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주변은 예스맨들이 장악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21일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악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전쟁 스트레스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SNS에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이게 협상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JD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여부를 두고도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y smell panic in the White House. I think they can see Trump wants out of this. He's broadcasting it almost every day, and it gives the Iranians enormous leverage they shouldn't have.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을 이른바 예스맨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근들이 미군의 성공 사례만 골라 보고할 뿐 미군 오폭에 따른 이란 초등학교 참사 같은 민감한 정보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짧은 집중력에 휘둘리는 예스맨 군단들이 이란과의 평화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6일에서 20일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현지 시간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달 19일에서 23일 조사 때의 38%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국에 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중동에 재배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서는 정치적 편의가 앞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을 옮기지 않았다며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moved any THAAD systems.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We are sending munitions.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 기지로 사드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졌고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9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를 이란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이어 조건에 집중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권 전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선결돼야 할 조건과 역량 마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간접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규모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주둔 병력과 무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향후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알려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3의 북한 핵농축시설 위치도 공식화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원심 분리기들 사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북한이 꽁꽁 숨겨오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한 모습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은 평양 인근 강선 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기존 영변단지에 이어 공식적으로 강선까지 추가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된 구성 지역은 핵 농축시설로 공식화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겁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정 장관의 언급대로 구성 지역이 과거 핵 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적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ISIS가 펴낸 2016년 7월 보고서를 시작으로 미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농축시설로 지목됐고 또 지난해 미 싱크탱크 CSIS도 고폭 실험시설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도 관련 기밀이 정 장관에게 보고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보고서에 언급된 분석이나 추정에 불과한 사실관계를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느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것은 장관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정보에 기반해서 발언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의 일부 대북 정보 제한까지 진행되면서 그동안 추정으로만 언급되어 온 북한의 구성이 제3의 핵 농축시설이라는 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나 대응보단 기밀 유출 공방만 이어지면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과 관련해 지난달 10일과 11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온 적이 있는지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며 반박했는데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규백 장관을 찾아가 기밀 유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미국의 정보공유가 왜,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제한됐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과 관련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항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문에 브런슨 사령관과 몇 차례 소통했지만 정 장관 발언에 대해선 콕 집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항의하며 일부 대북 정보를 제안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보 제안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비행 장면을 촬영하려던 조종사의 과실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10%만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15K 조종사였던 A소령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인사 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함께 편대 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 이에 A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 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 2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A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수리비의 10%인 8,700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9입니다. 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서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BGF 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첫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CU 진주 물류센터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경찰과 검찰은 당시 화물차를 몰았던 B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BGF 로지스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 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지만 결국 자회사인 BGF 로지스와 교섭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한 개는 지금 기존의 노사간의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7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의 운임 단가와 배송 회차, 처우 개선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졌다며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 로지스는 원청으로서 지금까지 대화 요청 시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의 상견례는 이번 사안을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화물 운송 계약은 운송사와 운송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라 원청인 BGF 로지스는 제3자로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와의 만남도 엄격히 교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번 조합원 사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섭이건 만남이건 용어가 어떻게 되든 조합원 사상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만난 이번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사고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던 만큼 책임이 중하다면서도 작업상 안전 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해오는 등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원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자 화재 참사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유가족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로 23명이 숨진 점을 고려하면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은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또 기업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131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로 유통하거나 밀수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 박광렬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광렬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2달 전까지도 필로폰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마약 총책으로 불리던 박광렬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매가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 4.8kg을 밀반 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박광렬의 범행 규모는 시가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국내에 밀수입해 판매한 마약류만 68억 원에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모두 17.7kg으로 63억 원에 달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에선 박광렬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2.2kg과 1.9kg을 우편을 통해 잇따라 들여온 겁니다. 특히 송환되기 불과 2달 전인 지난 1월에도 필로폰 300g을 밀수하려고 시도했다가 공범이 붙잡히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부는 30명 규모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에 보내 공범 등 5명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 현지에 두고 온 휴대전화도 압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활동하며 박광렬과 공모한 마약 유통 총책 3명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렬을 구속 기소한 합수부는 새로 밝혀낸 범죄 사실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통영에서 정당사 최초로 배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순신처럼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북지사 경선 탈락 뒤 단식 중이던 안호영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끝내 단식 현장을 찾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방문 이틀째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섬마을 주민의 애환을 듣겠다면서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장관님 들어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이기는 전쟁을 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필승카드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띄웠습니다. 김경수가 있어서 필승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도부가 최근 한 달여 사이 3차례나 경남을 방문했는데 경남지사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남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과 찰떡궁합 도정으로 함께 손발을 맞추는 도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상 최고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마무리됐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강득구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국회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 최고위도 중요하지만 소속 의원이 열흘 넘게 단식 농성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며 정 대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의원까지 현장을 찾은 가운데 힘 좀 내세요. 건강을 챙겨야 돼, 건강을.
주변의 만류에도 단식을 이어가던 안 의원은 결국 열 이틀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단식 현장을 끝내 찾지 않으면서 당내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자신을 외면하는 건 당의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오늘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번 지방선거에선 자신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란 점을 부각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들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지역을 찾는 현장 일정에 나섰습니다. 맹탕 방미 논란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지원에 나선 건데 정작 현장에서 마주한 건 결자 해지하라는 사실상의 거취 결단 요구였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장동혁 대표가 첫 지역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의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GTX 춘천 연장과 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 맞춤 공약을 잔뜩 준비해 현역인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작심한 듯 장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의 거취 결단 요구인 셈입니다. 장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에만 집중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야 당을 향한 애정어린 말씀으로 들었다면서도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경길엔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 검찰청 폐지 등 잇단 SNS 글로 정부 여당을 향한 메시지에 몰두했지만 방미 이후 당 안팎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미국 일정을 함께한 의원들조차 이른바 논란의 화보 사진은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통령 만나려고 했죠.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그런 것이 이미지 메이커에서 조금 우리가 실패했다, 메시지 면에서. 지역별 독자 선대위 구성으로 후보들의 장동혁 거리두기 흐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빨간색 대신 초록색 마케팅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나란히 녹색 점퍼를 입고 나타나 수도권과 충청, 정책연대를 선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초록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으로서 형동생하는 그런 사이인데 항상 자랑하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웬일하고 서로 함께 오면서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자 해서. 겨우 두 번의 지역 일정을 소화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마주한 건 노선 변경 촉구와 거취 결단 등 쓴소리였습니다. 방미 논란 이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인데 리더십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또 한 번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부산 북구 앞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도 당도 마음이 떠났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YTN 뉴스나우에 출연해 자신을 돕는 진종호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과는 못 싸우면서 자신에겐 스토킹하듯이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PK는 보수 재건의 바람이 불기 정말 좋은 곳이라며 부산 경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구태를 잠재워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붕어 집단 폐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물 어종이 풍부한 강원도 인제 소양호. 조업에 나선 어민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어망 가득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이맘때 주로 잡히는 어종은 붕어. 그런데 하나같이 상태가 이상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소양호 상류인데요. 방금 그물에서 꺼낸 이 붕어입니다. 이 건강한 붕어는 한 마리도 없고 모두 죽어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모두 멀쩡한데 붕어만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상황. 몸 주변이 붉게 변했고 비늘도 힘없이 벗겨집니다. 40년 조업을 이어온 어민도 이런 일은 처음 겪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니까 또 누가 이렇게 병든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럼 뭐 빨리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호수 여기저기 붕어 폐사체가 밀려와 썩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는 어림잡아도 수천 마리. 어민 50여 명은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자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실효를 채취해 질병과 수질오염 여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하나 특정 지어서 지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받아놓은 것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인 분석 결과는 최소 2주 이상 걸리는데 조업을 멈춘 만큼 어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당 소득도 1년으로 치면 거의 50% 정도의 소득을 벌을 수 있는 시기인데 잡을 수 없고 또 붕어가 많이 죽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소양호 상류 붕어 떼죽음. 어민 걱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전동차 대여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업체 관계자인 40대 남성이 불을 끄려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무실 건물과 전동차 세대 등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온까지 높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대비 인력의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에 들어가고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도 확대되는 등 대응 태세가 한층 강화됩니다.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직자의 13억 원 상당 뇌물수수 사건을 의혹 제기 4년 반 만에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보안 수사에 대한 제도적 공백 속에 검찰과 공수처 사이 책임 공방으로 사건이 표류하게 된 건데 향후 중수청, 공소청 체제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전직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 씨는 감사 대상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 공사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15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려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엔 법원에서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 수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사이 사건은 2년 넘게 공전했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기존의 증거가 확보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와 13억 원대 횡령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천만 원 상당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안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을 때도
보안 수사 규정 공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 수사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학자 205명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수환 한국형사법 학회장 등 법학자 205명은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하는 건 국제사회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봄비가 내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소 선선했습니다. 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도 2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특히 강릉 15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도 5도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만 많겠고요. 대기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자꾸만 나른해지는 봄철, 활력을 유지하려면 자주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10분 정도 운동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분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낮 동안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